다음으로 머신러닝의 방법들이라는 것을 라는 주제로 소프트 벡터 머신과 관련된 이야기, 딥 뉴럴 넷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 벡터 머신 이야기를 할 때 소프트 벡터 머신은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그에 대응하는 커널 리그레션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 방법들, 커널 리그레션이나 커널 클래시피케이션이 소프트 벡터 머신이고 커널 리그레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뭔지 커널 메서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커널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매우 수학적 개념입니다. 펑셔널 어널리시스에 나오는 개념이죠. 우리가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뭘로 표현돼요?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되죠. 리프레젠테이션 시어럼에 의해서 하나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그에 대응하는 행렬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행렬이 바로 결국 행렬은 뭘 말한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의 벡터 공간은 뭐예요? 벡터들의 집합이죠. 이거 그렇죠? 그런데 이걸요, 이 개념을 펑셔널한 문제로 바꾸면, 다시 말해서 함수 공간상, 우리가 벡터는 시퀀스잖아요. 위치 변수에 따른 시퀀스가 바로 벡터예요. 그런데 이 x 변수, 그러니까 벡터라는 것은 x 변수가 함수인데, 벡터라는 건 함수인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거죠. 정의구역이 자연수인 함수가 벡터예요. 그런데 이 정의구역을 일반적인 함수, 정의구역에 대한 제약을 없애버리면 그 벡터가 뭐가 돼요? 펑셔널이 되고요. 펑셔널. 그와 같은 함수 공간상에서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바로 커널이 되는 겁니다. 뭐 좀 어려워졌나요? 자, 여기 쉽게 말하면요, 이런 거죠. 벡터는 사용하는 인덱스가 인테저 자연수일 때만 쓸 수 있는데요. 몇 번째 위치의 값 이렇게. 벡터도 마찬가지죠. 매트릭스도 마찬가지죠. 위치가 ij로 표현되는데 이 인덱스를 일반적인 정수가 아닌 값으로 확장을 해버리면 n차원 값일 수도 있고 n차원 실수 공간일 수도 있고요. 고차원 경우로 확장해버리면 이게 바로 펑셔널이고 이 행렬의 개념을 마찬가지로 확장하면 커널이 된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커널 메서드. 커널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료를 입력한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입력받게 되면 모형에 넣을 때요. 회귀 분석을 하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든 그 모형에 넣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넣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뭔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죠. 이렇게 변화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x 변수를 제곱한다든가 x1과 x2에 대해서 뭐 합을 x1 더하기 x1 마이너스 x2의 제곱을 한다든가 입력된 변수들을 가공을 해서 새로운 변수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H입니다. 그게 H예요.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리그레션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이나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X에서의 어떤 커널의 형태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이 커널을 이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도 할 수 있고 리그레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커널 메서드입니다. 커널 리그레션, 커널 클래시피케이션을 말하는 SVM이 되겠는데요. 자, 비교해봅시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자, 우리가 마이너스 1 로그 라이클리드예요. 마이너스 로그 라이클리드. 잔차 제곱, 회귀 분석에서는 잔차. 이것만 있으면, 이걸 최소화하는 식을 찾는 게 회귀 분석이고요. 거기다가 페널티 텀을 붙이면, L2 페널티를 붙이면 뭐예요? 리치 리그레션이 되는 거죠. 이거 리치 리그레션이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H에 대해, 안다면, 우리가 H를 안다면, H 값들을 설명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면,
h라는 함수를 정확히 알아요. 우리가 이 h라는 함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자료 변환을 해서 h 값들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뭐야, 이건 그냥 리치 리그레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h를 모르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만 안다? x라는 함수만 안다. x라는 함수만 알아요. 그리고 h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커널 리그레션, 커널 클래시피케이션이 돼요. 자, 이거 봅시다. 이거 커널 리그레션. 이 부분을 잔차 제곱합으로 넣어서 하면, 여기서 h를 알면 우리가 그냥 리치 리그레션이고, h를 모르면 커널 리그레션이 돼요. 커널 리그레션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건 정규분포에서에 대한 최소자성법 리그레션이죠. 그런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만 바꾸면 이렇게 돼요, 식이. 이 식이 되죠. 이거 그냥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이 함수죠. 로그 1-f, 이 대응하는 함수를 조금 더 사용하기 쉽게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 함수를 제주과 살짝 변환을 해서 근사식으로 쓰면 이렇게 힘찌로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기 좋은, 계산에 용이한 형태로 근사를 시키면 우리가 이게 SVM이 되는 겁니다. SVM을 설명하는 방법은 많아요. 변환된 공간 내에서 변환된 H1, H2, 만약 H1, H2만 있는 건 아니고요. H의 차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차원에 대한 제약도 없어요. 우리가 X를 가지고 H를 변형해서 얻을 때 H의 차원이 얼마냐, 그런 제약도 없죠, 사실은. 근데 2차원으로 변형됐다라고 할 때, 2차원으로 변형됐다라고 할 때 어떤 평면이 좋은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서포트 벡터가 뭔지를 설명할 때 이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바운다리가 있는데 F라는 우리가 추정식이 있고 H에 대한 선형식이다, 하이퍼플레인이다. 이렇게 검정색 하이퍼플레인이 있고, 하이퍼플레인에서 바운다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1만큼의 바운다리가 있는데, 바운다리를 두었을 때 파란 영역과 빨간 영역이 있어요. 이것들을 잘 구별하는 하이퍼플레인을 찾고 싶습니다. 그런데 항상 잘 구별되는 건 아니고요. 그 구별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푹푹 튀어나간 놈들이 있을 거예요. 비무장지대를 넘어서 휴전선 다 상대방 진영으로 가거나 아예 상대방 진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 넘어간 거리 합이 바로 이게 되겠죠. 이게 적합계도. 그럴 때 이 넘어간 값들을 보통 그 제 영역에 있지 않고 넘어간 이 영역들, 점들을 우리는 서포트 경계선에 딱 닿아 있거나 넘어간 점들을 서포트 벡터라고 한다. 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죠. 그러면 이 하이퍼플레인의 계산에 이 하이퍼플레인 값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값들은 이 서포트 벡터들 뿐이죠. 그 외의 값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안 줘요. 그럼 서포트 벡터 값들을 이용해서 이 하이퍼플레인을 서포트 벡터에 해당되는 값만을 이용해서 하이퍼플레인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W들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계산을 용이할 수 있게 하겠죠. 계산이 편리해지겠죠. 그게 서포트 벡터 머신의 핵심 알고리즘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H를 알면 좋은데 H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한테 있는 건 X예요. 우리 이 공간은요, 이미 H로 변환돼 있다라고 할 때 설명하는 공간이고요.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H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X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X로서 H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X로 H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 무조건 모른다라고 해서 전혀 모르는 값이라고 넣지는 않고요. 현명하게 넣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좋은 성질을 가진 커널에 대하여 그 커널에서 얻어지는 펑셔널이죠. 이건 데이터 값을 끼워놓으면 어떤 데이터 값을 xi를 고정하면 이건 펑셔널이 됩니다. 펑셔널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잡겠다. 이게 서포트 벡터 머신의 아이디어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커널 리그레션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여기다 넣고 잔차 제곱합을 넣고요. 똑같이 해서 리치 리그레션인데 리니어 프레딕터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리니어가 일단 한번 변환된 H에 대해서 리니어예요. 그럼 그 H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 중간에 커널을 넣어가지고요. 좋은 성질을 가진 커널을 넣어서 커널로부터 얻어지는 펑셔널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잡는 그러한 H를 고려하겠다. 그럼 이게
그때 이러한 펑션들, 이러한 커널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펑셔널 H들의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Reproducing Kernel Hilbert Space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왜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이게 자, 전반적인 이런 커널 리그레션이나 소프트 벡터 머신을 이해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도 역시 또 리그레션입니다. 리그레션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소프트 벡터 머신에 이미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리그레션 이렇게 해봅시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이건 너무 잘합니다. 그죠? XI가 칼럼 i's row 칼럼 벡터인데 행렬의 i번째 행을 세로로 늘어놓은 벡터라고 합시다. 그러면 PIJ 하면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결국 이게 프로젝션 행렬의 이 프로젝션 행렬의 IJ번째 원소가 PIJ인 거죠. 이 행렬에 이거 프로젝션 행렬이라고 하잖아요. 프로젝션 행렬의 IJ번째 원소가 PIJ예요. 그럼 PI는 뭐냐? PI를 우리가 이렇게 씁시다. I번째 열로 따졌을 때 I번째 열. 그럼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YH는 어떻게 되냐? YH라는 건 이렇게 써요. 이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이걸 다시 식을 바꾸면 PJ의 YJ 해시예요. 각각 PJ가 이거잖아요. 이거. 제2번째 이거에 각각의 관측값을 곱한 것들의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리그레이션 과정을 다시 쓴 거예요, 제가. 그럴 때 PIJ는 어떤 성질을 만족해요? PIJ는 아까 이렇다라고 했으니까 PI는 또 이러한 벡터죠. 이 값을 열 벡터예요, 열 벡터. 그럼 PI와 PJ의 내적은 이렇게 정리하면 PI, PJ가 되죠. 이건 뭐예요? 이거 프로젝션 행렬은 무슨 성질을 가져요? 역등성. 프로젝션 행렬과 프로젝션 행렬을 곱하면 다시 프로젝션 행렬이 나온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나와요. 그런데 이걸 커널 개념으로 보면 역등성이라고 아이덴퍼턴시 역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리프로듀서빌리티라고 말합니다. 리프로듀서빌리티. 행렬로 오면 그러니까 커널에서의 리프로듀서빌리티는요. 행렬로 오면 뭐예요? 아이덴퍼턴시예요. 아이덴퍼턴시. 역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해봐요. 회귀 분석을 할 때 인덱스 변수, 인덱스 변수는 I1, 2, IJ죠. 이 IJ는요, 그 해당 원이 몇 번째 순서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 순서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고, 다만 이것과 이것이 같냐 다르냐, 이 인덱스 같으면 같은 데이터라는 의미, 다른 데이터냐 같은 데이터냐를 나타내는 의미일 뿐이지, 의미가 여러 개 중에 특정 번째라는 의미뿐이지 이걸 가지고 어떤 의미를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 시계열이 된다고 해봅시다. 시계열. 그럼 이 시계열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번째일 수도 있죠. 시간적 관계. 그런데 시계열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인덱스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서로 가까운 값이네. I와 J 차이 거리가 짧으면 값이 인덱스 관측한 시간 위치가 가깝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Y값들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한 문제는 공간 통계학에서 가면 더욱더 크리티컬하게 나타납니다. 3차원 공간의 위치 X와 다른 위치 X스타에서 원도를 관측을 했어요. 그럼 X와 X스타가 여기 I와 J처럼 어떤 공간 인덱스죠. 그 공간 인덱스에서 관측된 Y와 공간 X스타 위치에서 관측된 Y, X 위치에서 관측된 Y가 있을 때 새로운 위치에서의 기온을 예측을 하는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공간 통계학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시계열이든지 공간 통계학이든지 이렇게 봅시다. 리그레이션에서는 인덱스가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Y를 설명하는데 컨트리뷰터 전혀 하지 못해요. 하지만 공간 통계학이나 시계열에 가면 인덱스 변수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Y 변수를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죠?
자, 설명할 때는 회귀분석에서는요, 인덱스를 가지고 직접 설명하지 않아요. 그 인덱스를 알면 y를 설명할 x를 관찰을 해서 얻어내요. x가 관찰이 되는 거예요. 관측값이. 그러죠. y를 설명할 x를 우리는 관찰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 통계학이나 CDR에 가면 이건 타임 인덱스, 공간 인덱스예요. 그런데 관측된 값을 설명하려면 이 공간 인덱스를 적절하게 변형해서 좋은 값으로 변형한 이후에 설명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럼 이걸 어떻게 변형해야 하냐? 라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각한 게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앞서 PIJ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H 변환된 함수의 내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럼 P는 이렇게 되고 이거 대하는 게 커널을 만들면 이렇게 하고요. 커널에 이렇게 하면 아이덴퍼텐스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똑같이 커널도 이러한 성질을 만족해야 돼. 그럼 우리는 이런 커널 뭐라고요? 리프로듀서빌리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렬, 이러한 커널 리프로듀싱 커널이라고 하죠. 그래, 리프로듀싱 커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H값이 속하는 영역, 우리는 Y에서 H값이 속하는 영역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P 행렬의 P 벡터의 P 열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사형 행렬의 열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프레딕터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잡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컬럼 스페이스라고 말합니다. 열공간이라고 말하죠. 행렬 P의 열공간입니다. 사형 행렬 P의 열공간 컬럼 스페이스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Y에서는 이렇게 잡죠. 알파들을 각각 Y라고 바꿔줌으로써 프레딕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최적 프레딕터가 나오는 거죠. 그럼 똑같은 과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리니어 펑셔널이에요. 펑셔널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어떤 함수 공간을 잡고 그 함수 공간 중에서 이걸 최적화하는 y햇은 뭐냐? 알파를 yj로 바꾸는 게 최적 프레딕터다. 그때 이 함수 공간을 우리는 리프로듀싱 커널 힐버 스페이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리프로듀싱 커널 힐버 스페이스가 뭐예요? 그냥 그 컬럼 스페이스란 말과 또 우연해. 컬럼 스페이스 개념을 커널로 함수 공간을 확장한 개념이네. 다 되는 거죠. 리프로듀싱 커널 힐버 스페이스, 그건 우리가 컬럼 스페이스의 개념을 함수 공간으로 확장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요, 우리 리그레이션에 이렇게 회귀분석에서 이렇게 프레딕터를 잡으려고 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X값이 필요하지 않아요. YJ, 우리 관측값이 있고 뭔만 필요하면 돼요. 사형 행렬의 열벡터들만 알면, 사형 행렬 값만 알면 이게 사형 행렬 값인데 이것만 알면 프레딕터 만들 수 있잖아요. X가 각각의 XI, XJ가 뭔지는 그건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이것만 있다면.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봐요. 프레딕터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K 커널 값만 알면 돼요. 거기에 H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H를 찾지 않고 미지에 변환된 H를 찾지 않고 적절한 퍼포먼스를 결과적으로 적절한 성능을 줄 커널만 잡아서 프레딕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원래는 H를 알아낸 다음에 이것을 커널로 K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굳이 뭐라고 H를 알아내. 그냥 커널을 바로 잡자. 그래서 프레딕터를 만들자. 이걸 커널 트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그레이션에 대입해서 보니까 쉽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주로 사용하는 커널은 어떤 거냐? 이런 거다. 파퓰러 이런 게. 폴리노미얼 커널, 레디얼 베이시스 커널, 뉴럴 네트워크 커널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된다. 자, 다음으로 딥러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러닝 보통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죠. 그렇죠? 그리고 딥러닝이 돼야 되니까 히든 레이어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한 2개 레이어 좀 넣어줍니다. 보통 히든 하나까지 하면 그냥 뉴럴넷이라고 되겠고요. 이 히든 레이어가 없으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돼버려요. 그래서 히든 레이어 하나쯤 넣어주고 그러면 그냥 뉴럴넷이고 여러 개면 딥 뉴럴넷, DNN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2개 정도 넣어요. 그림으로 그릴 때는. 너무 많이 넣으면 복잡해지니까요. 그래서 보통 리그레션이나 DNN은요. 리그레션으로 다양한 앞서와 마찬가지로 리그레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 이그젠플은 클래시피케이션 이그젠플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우리 이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보면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죠.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같은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봅시다. 우리 이렇게 설명해요. 관측값의 평균 뮤가 있으면 그 뮤에 대한 뮤를 링크 펑션으로 변환한 뮤를 선형적으로 모형화하는 것이 리니어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때 이러한 걸 로짓 펑션이 아니고 링크 펑션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G를 링크 펑션, 링크, LINK, 링크 펑션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바이노미얼 케이스, 0, 1 변수를 클래시파이 할 때 그럼 두 그룹 분류하는 거죠. 두 그룹 분류할 때 G를 우리 로짓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관계를요. 이 역수를 취해봐요. 역함수를 취해봅시다. G의 양편에 G의 역함수를 취하면 뮤는 G의 역함수 엑스트라 G의 역이다도 G의 역함수를 취하면 되죠. 그런데 G의 역함수 G 이런 함수를 제가 그냥 G의 역함수를 꺽쇠 가로로 나타냈어요. 이게 G의 역함수예요. 그럼 이게 뮤죠. 뮤. Y는 그래서 내가 Y는 뮤 더하기 입실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건 제 기호예요. 이렇게. 그럼 왜 여기 더하기가 아니고 이상한 기호냐? 우리가 이게 Y 관찰값이요. 정규분포일 것 같은 경우는 가우시안 에라에 대해서는요. 덧셈으로 표현이 돼요. 가우시안 분포는. 에라와 평균과 에라의 관계가 덧셈이란 기호로 표현해도 문제가 없는데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에는요. 산술적 덧셈 관계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효과가 랜덤한 프로퍼티가 개입이 된다. 입실론이라는 랜덤한 프로퍼티가 개입된다. 효과가 더해진다. 라는 뜻으로 그냥 O 플러스 기호를 쓴 겁니다. 이건 뭐예요? 뮤죠. 뭐예요? 꺽쇠 가로는 G의 인버스니까 여기다 G의 역행렬. 뮤는 G의 역행렬 X 트랜스포스 베타니까 이게 뭐예요? 역행렬이죠. 이것에 G의 역행렬이 아니고 G의 역함수. 뮤는 G의 역함수. 이거에 대한 G의 역함수인데 그걸 제가 여기 G의 역함수라고 쓰지 않고 꺽쇠로 표현했어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로짓 펑션의 역함수는 로지스틱 함수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GLM에서 말하는 이런 식은요. 조금 자유로운 폼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멀티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어떻게 쓰냐? 멀티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요. Y값이 여러 개가 되는 거니까 Y값이 여러 개 되니까 여기가 설명 변수가 베타가 아니고요. 설명 변수가 회귀 개수가 베타라는 회귀 개수가 되는 게 아니고 베타라는 회귀 개수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먼저 합시다. 아니 여기 보세요. 엑스트랜스포스 베타라고 보통 회귀 분석할 때는 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썼어요? 뭐 여러 가지 조금 이유가 있어요. 밑에다가 제 이유는 왜 회귀 개수하고 x하고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씁니까? 그 이유는 제가 또 밑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앞에 이게 회귀 개수 벡터예요. 회귀 개수 벡터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로지스틱 회귀를 할 때 그 회귀 개수 벡터가 베타입니다. 그런데 y 값이 다 멀티 클래스가 되면요. y 변수가 여러 개인 거예요. 3 클래스면 클래스가 3개면 통계학적 개념으로 y 변수가 2개고 더미 변수를 2개를 써야 되는 거고 머신러닝 스타일로 오면은 원핫 인코딩으로 오면은 3개의 클래스를 쓰려면 3개의 y 변수를 쓰는 거예요. 멀티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멀티플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그럴 때 이거 액티베이션 펑션 멀티 클래스일 때 오면 소프트맥스 펑션이 가장 일반적이죠. 이거 액티베이션 펑션, 소프트맥스 펑션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멀티 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표현법이에요.
그러면 딥 뉴럴 넷은 뭐냐? 이거 다 그냥 안에 네스트 돼 있다. 이렇게 해주고 겹쳐지고 겹친 게 여러 가지가 들어갔다. 이게 DNN이다. 아, 멀티 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확장한 것이 DNN이다. 이건 뭐냐? A, B, C는 회귀 매트릭스예요. 회귀 개수 매트릭스. 이거 회귀 개수를 확장한 건데 회귀 개수 매트릭스가 행렬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뉴럴 넷에서는요. 이거 통계학에서는 이걸 회귀 개수죠.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라고 해요. 코에피션트. 근데 뉴럴 넷에서는 웨이트라고 부릅니다. 웨이트. 용어가 다르죠. 용어만 다르지 사실은 같아요. 보면. 자, 기호를 봅시다. 우리가 회귀 분석식을 쓸 때 멀티플 리그레이션 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y는 x 베타 플러스 입실론. 그리고 벡터 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뭐예요? x 행렬의 i번째 로우잖아요. 로우인데 x만 쓰면 xi라고만 쓰면 컬럼 벡터니까 행벡터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트랜스포스를 붙입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통계학자들은 모든 벡터는 아래로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이를 많이 차지하고 빨리빨리 장을 넘기려고 그랬을까요? 모르겠는데 컨벤션은요. 통계학자들은 모든 벡터는 열벡터다 라는 데 굉장히 집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행벡터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트랜스포스를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X 트랜스포스 X라는 행렬은 이 벡터 곱하기 이 벡터의 합 이렇게 써져요. 벡터 레벨의 로테이션과 행렬 레벨 로테이션에서 트랜스포스 위치가 달라져요. 참 이상해지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보다 이런 방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리그레이션식을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 개념으로 회귀 개수를 다별량 회귀로 만들면요. 회귀 개수가 하나가 아니라 한 벡터가 아니라 행렬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행렬로 나타나겠고요. 이렇게 썼을 때의 장점은요. 회귀 분석과 팩터 아날리시스의 관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회귀 개수를 앞으로 뽑아내는 장점. 회귀 행렬을 앞으로 뽑아냈을 때 모형을 이렇게 표현할 때 회귀 모형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면 어떤 장점이 있냐. 멀티베리트 리그레이션으로 만들면 이렇게 써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멀티베리트 리그레이션과 팩터 아날리시스, 이건 팩터 아날리시스 식이잖아요. 팩터 아날리시스의 관계를 훨씬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요. 이건 뭐예요? 팩터 아날리시스란 그냥 멀티플 리그레이션이다. 다만 여기는 이건 팩터 로딩 매트릭스 L, 팩터 로딩 매트릭스 L은 회귀 개수에 해당이 되는 건데 다만 뭐가 모른다? 팩터 아날리시스는 설명 변수 F를 모른다. 설명 변수 F가 모른다라는 점만 다르다. 적절히 추정하겠다. 다시 말해서 멀티플 리그레이션과 팩터 아날리시스의 차이는 이것이 X가 관찰이 된 경우에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이션이고 멀티베리트 Y가 여러 개니까 멀티베리트 이쪽은 X가 여러 개면 멀티베리트 멀티플 리그레이션. 멀티플이란 말은 멀티베리트를 쓰면 또 어떤 사람은 다 포함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멀티베리트 리그레이션. 멀티베리트 리그레이션과 팩터 아날리시스의 관계는 설명 변수에 해당하는 값이 관찰이 된 건지 관찰이 안 된 건지의 차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회귀식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I 귀찮으니까 Y 첨자 이렇게 드랍했습니다. I 첨자를 드랍하고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에요. 이게 이런 편법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이건 멀티베리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편법이죠. 아까 이야기한 거. 멀티클래스 이거죠. 똑같죠.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멀티베리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의 가장 적절한 응용이 바로 멀티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이 액티베이션 펑션, 여기 꺽쇠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쓸 수 있는데 꺽쇠를 소프트백스 펑션으로 넣었을 때의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쓰는 노테이션 꺽쇠를 아까 링크 펑션의 역함수라고 했는데 이거 다른 말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불러요. 액티베이션 펑션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앞서 사용된 소프트맥스 펑션. 이 액티베이션 그냥 이렇게 쓰면 액티베이션 펑션이고요. 제 노테이션상에서 여기다 별표를 붙이면 소프트맥스 펑션임을 의미하는 특별하게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서 소프트맥스 펑션이다는 것을 스페시파이 하는 겁니다. 시그모이드일 경우 이런 게 로지스틱 함수를 시그모이드라고 하잖아요. 이거 로지스틱 함수예요. 시그모이드 로지스틱 함수. 그때는 그냥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기도 하고 굳이 이게 시그모이드입니다를 나타낼 때는 여기다 오른쪽에 이렇게 점을 찍어주기도 합니다. 이건 제 노테이션이에요. 그리고 많이 쓰는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 하나가 탄젠트, 하이퍼 탄젠트죠. 하이퍼 탄젠트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하이퍼 탄젠트는 여기다 제가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게 렐루라는 거죠. 렐루. 렉티파잉 리니어 유닛이니까 이게 말하자면 x. 양수일 때는 그대로인데 음수가 되면 0으로 대체하는 함수. 그걸 렐루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자, 다음 분포 로지스틱 모형. 이거 로지스틱 잘 알죠? 이거 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 소프트맥스 펑션이 나오는 과정은 다음 분포 로지스틱 함수예요. 그냥 다음 분포 로지스틱 펑션을 다항 분포를 보면 거기에서 다항 분포 로지스틱 모형, 회귀 모형을 고려하면 그게 결국 뭐가 나오냐? 그때 나오는 함수가 소프트맥스 펑션이죠. PK가. 자, 그럼 DNA를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결국 DNA는 뭐냐?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Y는 멀티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다 안에 뭐가 막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간다. 다시 이걸 복잡하니까 분해해서 써봅시다. 분해해서 쓰면 이렇게 되겠죠. Y는 AH 이렇게 되는데 H가 뭐냐? H를 이렇게 이건 피처, 이건 입력 변수, 인풋 베어리블. 인풋 베어리블 우리가 설명하려고 넣는 X 변수들을 가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액티베이션 펑션 쓰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액티베이션 쓰는 과정을 여기서는 2번만 반복했는데 원하는 만큼 반복을 해서 새로운 피처 H를 만들고 그 H를 넣어서 멀티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하면 그게 딥 뉴럴 넷이다. 자, 이제 보이시나요? 딥 뉴럴 넷이 왜 이걸 이해하면 왜 딥 뉴럴 넷이 워킹하는지가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인코퍼레이팅 더 피처. 자, 그래서 딥 뉴럴 넷이란 뭐냐? 피처 프로세싱. 우리가 입력 변수를 쓸 때요.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거나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변수를 X를 그냥 받으러 쓰는 게 아니고 가공하기도 하잖아요. 제곱근을 취할 수도 있고 제곱을 할 수도 있고 그 가공한 결과를 H라고 합시다. 피처 프로세싱이라고 합시다. 잘 가공을 해서 H처럼 잘 가공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런데 이거 보면요. 집어넣고 나면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이렇게 집어넣고 나면 이런 표현으로 되니까 통일된 프레임워크로 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H를 알아내는 과정이 회귀계수를 알아내는 것처럼 회귀계수, 로지스틱 회귀계수 A를 알아내는 것과 동일한 프레임으로 묶여요. 마찬가지로 B도 알아낼 수 있고 마찬가지로 C도 알아낼 수 있다. 이게 딥 뉴럴 넷이에요. 딥 뉴럴 넷은 다른 게 아니고요. 피처 프로세싱 스텝하고 에스티메이팅 스텝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게 돼요. 자, 여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그냥 로지스틱, 멀티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에요. 여기서부터 2단계. 이것이 주어졌을 때 A를 아는 건 멀티클래스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그런데 레이어가 이렇게 정첩이 되는 이 부분은요. 입력 변수, X라는 변수, 입력 변수를 잘 가공해서 피처 변수, H라는 피처 변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피처 프로세싱 과정이죠. 여기는 피처 프로세싱, 여기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딥 뉴럴 넷이 다른 게 아니고 피처 프로세싱과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뭔가요? 딥 뉴럴 넷의 핵심은 어디가 있을까요? 피처 프로세싱이 있겠죠. 이거요. 이거. H라는 함수가 도대체 X를 H로 이렇게 변화하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입력 변수가 있을 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액티베이션하고 다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액티베이션하고 이와 같이
반복해서 해주는 작업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특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는 경우 봅시다. 액티베이션 펑션이 없으면 이렇게 되죠. BX, BCX. 행렬이죠. B와 C는. X라는 벡터에 행렬 C를 곱하고 행렬 B를 곱했다. 그럼 이건 행렬의 곱은 행렬이니까 X를 그냥 행렬을 곱했다라는 의미밖에 안 돼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문제는 어디가 있어요? 어떤 데 있는 거예요? 여기 액티베이션 펑션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먼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부터 살펴봅시다. 어떤 벡터에다가 행렬을 곱한다는 의미가 뭘까? 이건요, 이 식은 뭘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를 찾을 때 사용하는 식이죠. 이 식의 의미는 뭐예요? 결국 아이젠벡터는 적절한 벡터 방향을 찾기만 하면 행렬을 곱한다는 것은 상수배하는 것과 같다. 상수를 곱해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적절한 각을 찾아 아이젠벡터가 의미하는 적절한 각을 찾아서 모형을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다. 그게 매트릭스의 곱이죠. 매트릭스가 사실은 상수곱이다라는 거예요. 각만 잘 찾으면. 자, 우리가 잘 아는 소프트웨어 중에 X곱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다차원 공간. 다차원 공간의 점을 2차원 공간에다가 넣고 프로젝션 시켜서 시간에 따라 돌려보는 거. 차원 공간을 우리가 눈을 이게 벼룩 데이터라는 거예요. 건데요. 벼룩에 우리가 X곱이라는 G곱이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다 쓸게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G곱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나오는데요. G곱이라는 소프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요. 이런 걸 다운받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G곱이 그래픽곱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보면 플리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벼룩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벼룩이 세 종류의 벼룩도 참 벼룩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서요. 벼룩의 관절, 벼룩의 성기의 크기 이런 걸 측정합니다. 그래서 각 특정 부위에 따라서 벼룩의 종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런데 뭘 측정했냐면요. 벼룩의 제1관절의 폭, 제2관절의 폭, 머리 폭, 성기의 특징 하나, 성기의 특징 둘, 성기의 특징 셋, 6개의 변수를 가지고 세 종류의 벼룩을 구별하는 거예요. 벼룩의 종류는 색깔로 칠해져 있어요. 그런데 6차원 공간이잖아요. 6차원 공간을 내려다보는 방향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요. 그 방향을 돌려가면서 가장 적절한 모양을 찾으면 이렇게 잘 구별할 수 있는 모양을 찾아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행렬을 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공간이 꼬여 있지만 공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 수만 있다면 그냥 상수를 곱하는 것과 같은 거다. 자, 그럼 액티베이션 펑션은 뭘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의미를 깨치기 위해서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니까 변수들을 0과 1 사이로 예를 들어서 시그모이드, 로지스틱 함수를 놓고 보면 y값이 어떻게 돼요? 0과 1 사이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탠다다이즈 변수를 표준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 여기 공간에다 균등하게 점들을 x축에다 찍어줬을 때 y값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벌어지는 데는 벌어지고 좁아지는 데는 좁아지죠. 그건 뭐예요? 어떤 영역은 이렇게 크게 값의 범위에 따라 크게 잘 확대도 되고 줄여도 되고 일종의 뭐예요? 매그니파이어, 확대경 같은 역할을 하죠. 액티베이션 펑션은 일종의 확대경이다. 그러면 확대경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색상 필터, 어떤 값이라는 게 색상으로 표현하면 그 특별한 색상만 잘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액티베이션 펑션이에요. 특별한 영역대, 관심 있는 영역대의 값만을 더 잘 보이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필터, 색상 필터라고 했어요. 특정 색상을 잘 보이게 하는 색상 필터. 각 축별로, 액티베이션 펑션은 각 축별로 작용해요. 각 변수 축별로 작용하는 색상 필터를 여러 개 겹쳐 놓는 거예요. 여러 개 겹쳐 놓고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뭐예요? 이렇게 축을 돌려보는 거죠. 이미지를 이렇게 돌려보는 거예요.
이미지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색상을, 원하는 색상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놨다. 그게 바로 이거다. 해석하자면. 자연계에 이런 게 있어요. 자연계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벌과 나비는 꽃을 볼 때, 벌과 나비는, 우리는 인간의 눈은 이렇게 보지만 벌과 나비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꿀의 색깔이 툭 튀어져 나오게만 본다 그러죠. 이게 액티베이션 펑션이 적용된 거예요. 거기다가 이 그림을 막 돌려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H함수를 적용한 결과인 거죠. 자, 그게 딥러닝이고요. 딥러닝의 이그젬플 대표적으로 일반 딥러닝이 있고 CNN, DNN이라고 하는데 CNN, RNN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이 이그젬플을 설명한 게 제가 보면요. 세 번째 이그젬플이에요. 여기 세 번째. 제가 만들어놓은 아까 처음에 DNN 이그젬플이라고 해서 쭉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하나씩 이 DNN에 대한 이야기, CNN 이야기는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의미를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하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자, 이거 엠리스 데이터라는 항상 나오는 게 엠리스 데이터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은행에 가서 계좌번호 같은 숫자를 쓰죠. 그럼 이미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미지를 읽어드리면 타이핑을 해야 계좌 입력이 되잖아요. 타이핑한 숫자가 레이블이에요. 이게 8이라고 레이블링을 하면 8이죠. 근데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이미지는 28 바이 픽셀의 이미지고 각 전문용 256 그레이스케일 0부터 255까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숫자를 읽은 값, 사람이 읽은 값, 8이라고 읽은 값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는 이미지로 있으니까 748에 748인가요? 88에 68, 88에 64, 768인가요? 28 곱하기 28바이 설명 변수의 디멘전이 28 곱하기 28이죠. 매우 크죠. 거기다가 이 데이터가 6만 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가. 트레이닝 데이터로.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로 1만 개가 있어요. 전체는 7만 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뉴럴넷을 구성하는 겁니다. 뉴럴넷을 구성해서요. 딱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입력된 게 784개. 하나는 더하기 1. 이름 뭐예요? 인터셉트. 인터셉트를 y절편, 회귀분석에서는 y절편이라고 부르는데 뉴럴넷에 가면 그걸 y절편을 뭐라고 하냐? 바이어스라고 부르죠. 바이어스. 상수항. 회귀개수니까 회귀개수가 784개 더하기 입력 변수가 뭐예요? 입력 변수의 개수가 각 포인트에서 값이니까 여기 포인트가 몇 개냐면 28 바이 28이니까 변수가 784개. 784개의 입력 변수가 있는 겁니다. X가 회귀분석이면 X가 784개가 있어요. 거기다가 Y절편 변수, 인터셉트를 하나 추가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785. 그 다음에 노드를 구성하는 게 256개 더하기 256개. 그리고 상위로 올라갈 때는 이 바이어스가 넣어주면 이렇게 하나 더하고 128, 10. 왜죠? 10은 우리가 숫자가 0, 1, 2, 3, 4, 5, 6, 7, 8, 9, 9, 0, 0, 1, 2, 3, 4, 5, 6, 7, 8, 9, 10개니까 10개의 클래스로 구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뉴럴넷을 구성하는 게 이제 지금 이야기고, 이건 파이썬인가요? 네, 파이썬에서 케라스를 써서 이렇게 텐서플로우를 돌리니까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예측력이 얼마냐? 예측력이 보니까, 자, 여기 컴퓨전 매트릭스라 그러죠. 실제 데이터는 0부터 9까지가 있어요. 만 개에 대해서 테스트 데이터 만 개를 테스트 해봤어요. 피팅한 다음에 적합한 다음에요. 만 개를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 각각 어떻게 됐냐? 0, 1, 2, 3, 4 어떻게 분류했냐? 대각선에 있는 건 잘 분류한 거고 오분류된 게 약간 이런 게 비대각 원소가 오분류된 거. 98.2%. 매우 높게 분류를 잘하죠. 근데 오분류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 숫자는 8인데 1이라고 읽었다. 이 숫자는 3인데 컴퓨터가 읽기는 7이라고 읽었다. 이런 오분류된 경우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보세요. 사람도 헷갈려요. 이게 사람이 읽을 때는 군대
3이라고 읽었다 컴퓨터는. 근데 이게 3이에요? 9예요? 사람이 봐도 헷갈리죠? 이런 경우 외에는 거의 다 맞춘다. 이게 DNN. 뭐 CNN도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 조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그젬플들이 바로 딥뉴럴네트 이야기입니다. 보면 뭐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첫 번째 이 변수 들어가는 건 얼마예요? X변수의 개수는 784 더하기 인터셉트 개수만큼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는 게 256. 아까 차원이 얼마였어요? 256, 128 이렇게 되죠. 네. 이 여기에서 784개의 차원의 벡터값 그 각각의 옵저베이션마다 784차원짜리 데이터 인터셉트에서 785개를 넣어서 행렬 변환을 하고 이렇게 하면 결과로 얻는 게 256개. 입력할 때는 인터셉트 넣어서 287개 넣고 B에서 결과 나온 게 128 디멘전이 되도록 데이터를 추격해 간다. 이렇게 넣어서 모형에다 넣어서 뭘 한다? 여기다 이게 128차원짜리 129차원짜리 데이터를 넣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10개를 10종류의 클래스를 분류해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